20세기 한국 소설 40. 권 줄거리 안내 및 이메일 해설 박영한, 최인석. 이균영의 어두운 기억의 저편은 평범한 소시민인 주인공이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을 우연히 떠올리며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아와 마주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만취한 뒤 낯선 곳에서 깨어난 주인공은 잃어버린 가방을 찾으러 다니며 과거의 상처와 분단의 현실, 그리고 일상 속에 숨겨진 자기 정체성을 성찰합니다. 이 소설은 분단의 어두운 단면을 평범한 개인의 일상과 내적 탐구로 풀어내며 1984년 제8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영한의 우묵뱀이의 사랑은 서울에서 실직한 뒤 경기도 외곽 시골마을 우묵뱀이로 이사온 베일도가 봉제공장에서 만난 유부녀 민곡녀와 사랑에 빠지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폭력적인 배우자와 각박한 현실에 지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와 연민을 느끼다 결국 사랑을 나누게 되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자 함께 서울로 도피에 동거합니다. 하지만 일도의 아내가 그들을 찾아내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작품은 도시 근교 서민들의 애환과 좌절,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현기런의 우리들의 조부님은 제주 4.3사건이 비극을 배경으로 임종을 앞둔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 이웃의 삶을 그린 소설입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은 신혼 시절 마을 청년들과 함께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나 가족들은 오랜 세월 그 억울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임종 직전 할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목소리로 빙의되어 무죄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납니다. 작품은 4.3사건이 남긴 한과 진실 규명의 어려움을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이원규의 포구의 황혼은 인천 소래포구를 배경으로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아버지와 남한에서 함께 살아가는 아들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그립니다. 아버지는 황해도 출신 실향민으로 전쟁과 납북, 정보기관의 고문 등 비극적 운명을 겪고 폐인이 됩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지만 아버지가 북쪽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바다에 띄우는데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작품은 분단의 상처와 가족의 화해의 가능성을 따뜻하게 그려냅니다. 최인석의 인형 만들기는 쟁의 중인 대기업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사건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한 공간에 갇히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작품은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각기 다른 배경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삶과 내면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현대인의 소외, 계층 갈등, 인간성 상실 등 사회적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인형 만들기는 인간이 사회적 역할과 외적 조건에 의해 인형처럼 조종당하는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과 연대, 그리고 사회 구조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그려냅니다. 최인석의 노래에 관하여는 1980년대 삼청교육대를 배경으로 국가폭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용된 인물들의 삶과 인간성, 그리고 그들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다루는 중편소설입니다. 작품 속 인물들은 삼청교육대에서 혹독한 체벌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존과 연대를 상징하는 행위로 그려집니다. 작품은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존엄성을 지키려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 순식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노래를 통해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인물로 폭력적 현실에 맞서는 저항과 연대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노래에 관하여는 1997년 박영준문학상을 수상했으며 1990년대 한국 소설의 내면화 경향과 사회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현대사의 여러 모습들, 그 상처와 기억을 다룬 소설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받은 분석 자료들을 보니까요, 전쟁의 아픔부터 급격한 성장기 그늘, 또 국가폭력의 기억까지 다루는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균영, 박영한, 최인석, 또 현기런 작가까지. 네, 이 소설들이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개인의 삶이 역사랑 어떻게 얽혀 들어가는지, 또 작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걸 보여주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작품들 보면요. 정말 한국 사회의 중요한 순간들이 문학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특히 그 거대한 역사적 사건의 무게가 평범한 사람들, 그 일상이나 내면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그리고 그걸 표현하려고 작가들이 어떤 이야기 전략을 썼는지, 이런 걸 좀 눈여겨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을 겁니다. 네, 첫 번째로 이균영 작가의 어두운 기억의 저편부터 볼까요? 이 작품 분석을 보면 주인공이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 하루 동안 헤매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뭐랄까 약간 추리소설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요.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 탐색 과정이 사실은 가방 자체보다 훨씬 더 깊은 걸 찾는 과정이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소설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겉으로는 하루 동안의 행적을 따라 가방을 찾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사실 전쟁 고아였던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무의식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 특히 이제 헤어진 여동생일 수도 있는 해수라는 인물과의 기억을 더듬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잃어버린 가방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 어쩌면 잃어버린 관계의 상징 같은 거군요. 그렇죠. 작가는 이 찾아 나서는 구조를 통해서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여정에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전쟁이라는 큰 사건이 한 개인에게 남긴 내면의 상처, 또 이산의 고통 같은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드러내는 거죠. 뭐랄까, 직접적으로 전쟁은 끔찍하다 이렇게 고발하는 대신에요. 그 후유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상과 무의식 속에 자리 잡는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독특한 방식이에요. 네, 두고디 그 투는 행위 자체가 과거를 마주하는 어떤 은유처럼 느껴지네요.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대를 좀 뒤로 가서 80년대로 가볼까요? 박영환 작가의 우묵뱀이의 사랑 분석인데요. 네, 우목뱀이의 사랑. 여기서는 서울 변두리 우묵뱀이라는 공간 설정도 흥미롭지만 여러 인물의 목소리가 번갈아 나오는 구성이 독특하다고 지적하네요. 왜 이런 방식을 썼을까요? 아, 그 다중서술 방식 말씀이시죠? 이 작품은 크게 3명의 서술자가 등장해요. 관찰자 역할을 하는 나가 있고요. 그리고 불륜의 당사자인 베일도, 또 그의 아내 세댁. 3명 있나요? 네, 이렇게 3명의 시선과 목소리가 교차되면서 베일도의 불륜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독자는 이 사람 입장도 들어보고 저 사람 입장도 들어보면서 누구한테 감정을 이입해야 할지 계속 좀 고민하게 되죠. 긴장감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이 소설이 그 당시 도시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의 고단한 삶, 또 그들의 어떤 원초적인 욕망 같은 것들을 미화하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아, 80년대 다른 문학과는 좀 다른 결이라는 거군요.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궁핍한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베일도의 죄책감이라던가 민공 내의 그 절박함, 또 세댁의 강한 생활력 같은 것들. 이런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데에 이 여러 명의 시선, 다중 시점이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인석 작가의 작품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희곡 작가 출신이라 그런지 소설에서도 연극적인 느낌이 강하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특히 노래에 관하여는 삼청교육대라는 아주 악명 높은 공간을 다루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극단의 공간과 노래라는 소재,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삼청교육대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은 극단적인 폭력과 비인간성이 집약된 곳이잖아요. 마치 하나의 폐쇄된 무대 같아요. 작가는 이 제한된 공간, 주로 내무반이 되겠죠? 이 안에서 인물들 사이의 어떤 권력 관계나 심리 변화를 아주 밀도 높게 그려냅니다. 연극 무대처럼요. 네, 그런 느낌이 강하죠. 여기서 노래는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를 가져요. 끔찍한 폭력을 가한 후에 강제로 부르게 시키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 안에서 수용자들이 아주 잠시나마 인간성을 느끼고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는 그런 매개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 양면적이네요.
네, 특히 그 작품에 나오는 가장 어린 순식이라는 인물에게 노래는 잠깐의 해방감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노래를 통해 현실의 절망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비극적인 탈출 시도로 이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삼천교육대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비극을 통해서 인간 내면에 있는 폭력성이나 야만성, 그리고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접근이 그 사건의 역사적 특수성을 좀 보편적인 인간 조건의 문제로 너무 쉽게 바꿔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긴 합니다. 네,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루는 또 다른 방식도 자료에 있었죠. 현길원 작가의 우리들의 조부님 분석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제주 4.3 사건의 그 깊은 슬픔을 빙의라는 초자연적인 설정을 통해서 풀어낸다고요? 아, 네. 그 작품도 아주 인상적이죠. 이건 앞서 살펴본 작품들하고는 또 결이 다른 접근인데요. 맞습니다. 우리들의 조부님은 역사적 사실을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대신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산 사람에게 들어오는 그 빙의라는 장치를 써요. 이를 통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4.3 영령들의 목소리를 현재 시점으로 불러내는 거죠. 어쩌면 사실적인 기록이나 증언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집단적인 트라우마나 오랫동안 말할 수 없었던 원한, 진실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데는 이런 방식이 더 강력할 수도 있어요. 비현실적인 설정이 오히려 더. 네, 오히려 그 비현실적인 설정이 역사의 이면에 감춰진 깊은 고통과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작품 분석 자료들을 보니까요. 정말 기억을 추적하는 여정, 또 여러 목소리가 교차하는 방식, 폐쇄된 공간에서의 심리극, 그리고 초자연적인 설정까지 그렇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그 속에서 살아간 개인들의 복잡한 내면을 그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건 개인의 삶이라는 게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문학이 그 상처를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성찰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역사를 마주하는 문학의 여러 길들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때로는 아주 사실적인 묘사를 넘어선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빙의라든지 어떤 상징적인 장치들이 오히려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역사의 진실이나 트라우마의 본질을 더 강렬하게 느끼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럴 수 있는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